예, 이번 시간은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용 용도를 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보조 비목, 보조 세목에 내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항목으로 계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공공기관에다가 납부하는 비용을 공공요금이라고 해요. 우측에 제가 박스로 칠해 놓은 거를 보시면 우리가 그 ADT 캡스 같은 경우 그 우리 출입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리기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요금이 아니고 수수료다. 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먼저 보기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위해 장소를 임차하고 이 임차료에 대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돼서 나오죠.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행사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임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임차를 하면서 임차료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이 안에 전기세가 하고 수도세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다면 이 관리비 안에 있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공공요금이 제세라는 항목으로 210번의 운영비 중에 공의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요? 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이 납부 대상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 즉 공공기관에다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제세로 쓰는 거고, 지금 질의처럼 행사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임차했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공요금이 있다면 납부 대상은 우리가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납부 대상은 건물 측에다가 납부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료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다 직접 납부할 때 공공요금이나 제세라는 걸로 쓰는 건데, 자, 대표적인 게 뭐 우편요금, 그 다음에 전신전화요금, 이런 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의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세는 뭐냐면 이게 세금과 같은 거예요. 고지대에서 나오는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자동차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해 각종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사건에 있어서 이제 공탁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제세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항목이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라고 이렇게 해서 제세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제세와 같은 보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사회보험료나 법정부담금은 제외예요. 따라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뭐 상용임금자든가 아니면 일용임금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은 이 제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320번 항목에 비목이 틀려요. 고용부담금이라는 비목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집행 사례가 좀 중요한데, 실무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범칙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를 마치 제세로 착각하거나 공공요금으로 착각해요. 범칙금, 과태료, 연체료, 가산세, 이런 거는 보조 사업자의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돈이죠. 예, 그래서 범칙금, 과태료, 연체료, 가산세는 보조금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운영비라는 비목 안에 피복비 및 급량비라는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피복비는 이런 거죠.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 소위 말하면 어떤 작업복이나 유니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할 때 피복비를 쓴다라는 내용이고, 뭐 당직용 친구를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피복비를 쓴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 단체복, 유니폼, 뭐 작업복 이런 거를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도 있죠. 외부 위탁업체 직원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보조사업자 소속이 아니고 그 용역 계약된 용역 사업자의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우리 기관에 와서 일을 할 때
우리의 피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폼을. 그런 경우에는 이게 피복비로 쓰시면 안 돼요. 용역비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량비는 우리 그 보조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우리 가맹단체들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연료대, 그 다음에 부대 경비, 그 다음에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이런 것들이 금량비다라는 건데, 취사를 위한 유류 연료대는 유류비입니다. 취사를 위한 유류 연료대는 유류비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피복비하고 금량비를 지급할 때는 주요한 증빙서류가 지급 대상자 명단이 중요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운영비라는 210번의 비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비목 안에 특급 매식비와 일숙직비라는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급 매식비의 적용 대상은요,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 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정 기준입니다. 정규 근무 시간 개시 2시간 이전이거나 아니면 정규 근무 시간 종료하고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를 특근이라고 해요.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식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2시간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규 시간 이후에 1시간을 근무했다, 1시간 반을 근무했다, 그러면 축근 매식비를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야간 근무자나 휴일 근무자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당직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근 매식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증빙 서류가 바로 당직, 숙직일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강조드립니다.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시간의 수당을 별도로 받아요. 인건비 중에서. 자, 근데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 등 식비를 지급받는 자는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시간의 수당에서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자에게는 특급 매식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불인정 처분 받고요. 따라서 특급 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자 명단과 근무 일지가 되게 중요하고, 부당 집행 사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면, 정규 근무 시간이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뭐 9시부터 8시까지인데 계약 조건에 의해서 정규 시간이 뭐 8시부터 7시까지, 5시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9시부터 8시까지이지만 계약 근로계약에 의한 정규 근무 시간 중에 근무한 자에게는 특급 매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 더불어서 2시간 이상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도 특급 매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숙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고 그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급 매식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정규 근무 시간에 점심 식대로 집행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비를 보통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일비, 식비, 숙박비 중에 식비가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비에서 식비가 별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특급 매식비가 또 지급되면 이중 지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숙직비라는 세목은요, 말 그대로 당직하고 일숙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한도입니다. 한도. 평일 일숙직비에 대해서는 3만원 이내, 3만원 이내입니다. 근데 주말하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5만원 이내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불인정 처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10번 운영비라는 비목 안에 임차료, 유류비 등 차량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임차료하고 차량비가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스캐닝 해보면,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을 빌려서 쓸 때
뭐 이런 게 임차료로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맺어서 어떤 공간을 우리가 임차하고 있을 때 그 보증금 있죠? 보증금. 그 보증금은 임차료가 아닙니다. 무형자산이라는 비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뭐 교실 회의장 및 행사장 같은 경우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쓰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스나 우리가 그 보조사업자 가맹단체에서 버스나 승용차를 임차할 수도 있죠. 이 버스나 승용차 차량을 임차할 때 그 비용이 차량비가 아닙니다. 그 비용 자체는 임차료라는 세목으로 쓰는 거고, 그 임차된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대, 정비비, 소모품비, 뭐 이런 거 각종 뭐 그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비는 임차료로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정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차량비라는 항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꼭 해야 되고,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 렌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차료다라는 내용인데, 따라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빙서류이 임대차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겠고, 부당집행 사례는 자가소유 장소 및 건물의 임차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가맹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나 건물에 대한 거를 임차해서 썼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거는 뭐 대한장애인체육회 본부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정할 만한 상위사업자들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유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냉난방에 필요한 유리비를 살 때 유리비를 쓰는 거고, 차량비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차량비를 지급할 때 그 차량비로 집행할 때 중요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건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를 왜 관리를 하게 돼 있냐면 그 밑에 부당집행 사례하고도 연관이 돼요. 직원 출퇴근용으로 업무용 차량이 운행되어 지급되는 유류비는 불인정 처분받습니다. 셔틀버스는 제외해요. 우리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인정이 되는데, 이 셔틀버스도 볼게요. 이 셔틀버스를 만약에 렌트를 했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 렌트비는 임차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셔틀버스를 렌트하고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차량비 등으로 쓰는 겁니다. 셔틀버스가 고장나가지고 정비를 받았어요. 이것도 차량비 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직원 출퇴근용은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기관에서 렌트하고 있는 승용차 같은 게 있어요. 업무용으로 어디 출장을 가기 위해서 렌트한 차량들, 리스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출퇴근용으로 썼는지 아닌지를 차량 운행 일지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죠. 예, 출퇴근용으로 쓰게 되면 불인정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부당집행 사례 중에 여비와 함께 중복하여 집행되는 경우 유류비를, 이제 교통비를, 여비라는 교통비를 쓰면서 개인용 차량을 써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별도로 받았는데, 그런데 차량비 등으로 또 받는다? 이중집행이죠. 예, 그래서 불인정 처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가이용 출장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는 국내 여비로 쓰셔야 돼요. 220 비목이 틀려요. 지금 하는 비목은 210번 비목이고 국내 여비는 220번 비목입니다. 비목 간 오집행은 불인정 처분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때 쓰는 유류비는 차량비 등으로 쓰면 안 되고 국내 여비를 써야 되고, 세차비 같은 거 쓰셔도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210번 운영비 중에 시설 장비 유지비와 복리 후생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말 그대로 적용 대상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해되죠? 자,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 장비 유지비. 되죠? 자, 그 다음에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운반구 중에 차량은 제외해요. 차량은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의 유지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관에 대한 가맹단체의 시설을 어디다가 용역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용역비를 집행할 텐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노무비와 제 비용을 포함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라는 거로 쓴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시설장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해서 어떤 부품이나 재료 수선비를 살 때는 이건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재료비를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설 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이건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자본적 지출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쓰는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수리 보수를 했는데 내용 연수 1년짜리가 갑자기 2년으로 늘어난다든가 내용 연수 3년으로 늘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유지관리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선비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라는 별도의 420번 비목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자주 하는 그 질문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1년 동안의 CCTV 유지보수 용역비, 우리 CCTV 기관에, 가맹단체 기관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CCTV 유지보수 용역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 용역비로 지급해야 하나요? 같은 운영비 아닌데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공구목 3번인지 아니면 관리 용역비라는 15번 세목인지를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용역비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관리 용역을 지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특정 시설 장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리나 보수가 이루어질 때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주 특정 장비에 대해 쓰는 거고, 기관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걸치는 거는 이거는 관리 용역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복리후생비는 자,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업주 부담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4대 보험이라고 칭하는 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데, 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분들은 급여로 처리되는, 보수로 처리되는, 예, 보수로 처리되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이라고 인건비 시간에 아마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소속 직원 기념에 대한 소액 경비, 이런 것도 되는데, 4대 보험을 빼고 나서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는 우리 그 보조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자체 복지제도 시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예. 다음은 운영비 중에 일반 용역비, 관리 용역비,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용역비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뭐 CCTV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관리 용역비고, 일반 용역비는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기타 운영비가 아닌 경우에, 관리 용역비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민간한테 어떤 걸 대행시켰다,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게 일반 용역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이 구분 기준을 잘 보시면 돼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에 대한 거가 시설장비 유지비고, 장비 일체, 시설 일체 전체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 관리되는 용역은 관리 용역비다. 뭐 청소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 용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타 운영비는 그 의료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 팀 운영비, 이런 경우에 쓰는데, 이 기타 운영비는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체 지급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체 지급 규정에 따라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목이 바뀝니다. 여비라는 비목을 씁니다. 여비라는 이제 비목으로 가는데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210번을 쓰고 있는 운영비라는 비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20번, 예,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체 여비 규정을 따라요. 자체 여비 규정을 따르는데, 만약에 자체 여비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 따릅니다. 자체 여비 규정을 따르는데 자체 여비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고,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 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운임을 보통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숙박비하고 운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제를 운영합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보조사업비 집행 가이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용도로 쓸 때는 실비 정산제를 쓰기 때문에 밑에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 등 카드전표, 승차권 이런 실비를 쓰고 있는 매칭되는 증빙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인정해주지 정액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내 여비는 국내 출장 여비고 국외 여비는 국외 출장 여비와 또는 혹시 외부에서 외빈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에 숙식비, 항공료 등 교통비도 국외 여비로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국내 여비 출장비 중에 좀 주의해야 될 항목을 당구장 표시로 해서 박스로 칠해놨어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 관측 장비 유지를 위해서 직접적인 공사 수행과 감독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 통신시설이나 뭐 기상장비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보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다른 곳에.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 갔어요. 아니면 그거를 어떤 고치기 위해 공사를 했는데 그걸 감독하러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여비로 쓰시면 안 돼요. 시설 장비를 고치러 간 거기 때문에 특정 시설 장비를 고치러 갔죠. 그러면 특정 시설 장비니까 관리 용역이 아니죠. 이거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써야 됩니다. 자, 또 공사 감독과 재산 취득에 따른 여비. 어떤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맹단체가 있는데 어디에 훈련장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독하러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420번이라는 시설 부대비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비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걸 많이 놓쳐가지고 비목간 오집행으로 불인정 처분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내를 꼭 드렸고요. 왜냐하면 여비는 220번인데 시설 부대비는 210번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시설 부대비는 420번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210번이라는 비목이거든요. 비목이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쓸 때는 꼭 해당 비목을 정확하게 쓰시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정산 증빙 첨부 서류 1인이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일비, 식비 등 정액으로 어디 출장을 갔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수령할 수도 있죠. 책임자가 내가 수령해서 거기 가서 나눠줄게. 그런 경우에 개인별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별로 현금으로 줬는지 이체를 했으면 이체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부당 집행 사례는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음에도 중복으로 집행했다. 이게 국외여비에서 기내식이에요. 기내식과 기내 숙박을 항공료라는 국외여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내식, 기내 숙박에 따른 정액으로 지급했는 경우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에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추진비와 중복외로 집행을 해도 불인정 처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해외 출장 갔을 때 아니면 뭐 국내 출장에도 덜어 나오긴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릴게요. 가이드, 해외 출장 갔을 때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통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출장 가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요.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여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국외여비로 많이 착각해서 국외여비로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일반 수용비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일반 수용비 할 때도 아마 강조를 드렸을 건데 이거 매우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 제가 밑줄로 부당 집행 사례에 2개 밑줄을 거드렸는데 기내식하고 기내 숙박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가서 가이드, 통역, 기사 이런 경우에 일반 수용비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국외여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사항 한번 볼까요? 자,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출장 일정이 변경되면 수수료 내잖아요. 근데 이 취소 수수료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라고 했는데 답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취소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 거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그게 바로 밑에 박스로 해놓은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장에 대한 일정이 변경됐을 때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항공권을 취소하면 뭐가 발생돼요? 취소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쓸 수 있냐가 질문의 취지인데, 그때 내가 일정을 변경하는 사유가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사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출장을 가기로 했는데 그쪽 출장지에서 오지 마. 우리 일정이 변경됐어. 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날 오세요. 이런 게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 특수관계자, 즉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정상적으로 못 가는 경우, 아주 이런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면 취소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비라는 비목을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240번이라는 새로운 비목입니다. 업무 추진비. 예, 많이 써요. 예,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쓰는데, 자, 업무 추진비에 대한 거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업무 추진비라는 240번의 비목으로 쓸 때 공통 기준은 뭐냐? 자,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꼭 기재해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증빙서류는 옆에 보면은 증빙서류 관리가 있는데 업무 추진비 사용 신청서 또는 내부 결제문서입니다. 뭐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까지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많다 이거거든요. 50만 원이 넘으면 상대방의 소속이 꼭 있어야 돼요. 성명이 있어야 되고, 이 소속과 성명이 허위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함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기 지침에는 없으나 최근에 나온 사례인데 50만원 이상 건당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 봤는데 나 이때 이 사람 만난 적 없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위로 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명함까지 첨부를 해주면 명확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업무 추진비 사용 신청서나 또는 내부 결제 문서에 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목적, 자,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대상, 이걸 꼭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밑에 보면 우측 하단에 불인정 사례의 화살표를 칠해놨죠. 개인적 비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 비용으로 많이 쓰니까 사적인 용도로 업무 추진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 쓰는 목적이 뭐야? 그리고 언제 썼어? 어디서? 그 다음에 누구와? 집행 대상이 누구야? 이것까지 쓰는데, 집행 대상은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뭐 대충 어느 어떠한 누구들과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50만 원이 건당 넘었다? 그러면 어디 소속의 누구와, 홍길동과 아예 이름을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통기준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명자료로 입증해서 꼭 그 입증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업무랑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듯이 개인적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불가피성을 꼭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소명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에요. 보통 업무 추진비를 쓸 때는 우리 가맹단체가 소속돼 있는 그 근무지 인근에서 쓰는데 여기와 전혀 무관한 지역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신 그 사용자의 주소지 인근, 예, 이런 경우가 개인적 비용으로 썼다라는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소명이 있어야 되고 밤 11시 이후, 즉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부득이하게 썼다? 그런 경우에도 꼭 소명을 하셔야 되고, 자, 업무를 위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주류를 쓰면 안 되는데 주류로 사 먹을 수 없어요. 주류를 쓰시면 안 돼. 보조금으로는. 근데 내가 거기를 꼭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게 하필이면 여기서 주류 판매를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네.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거기서 주류를 먹지는 않았고 나는 거기서 음료를 먹었어. 이때 꼭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그 다음에 내가 꼭 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가서 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꼭 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업무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경우에 이 네 가지 사항, 즉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밤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 그 다음에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업무 추진비에라는 보조 비목 중에 보조 세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 추진비가 있고 하나는 기관 업무비가 있습니다. 기관 업무비 먼저 말씀드리면, 기관 업무비는 우리 그 보조 사업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업무 회의나 간담회 등 각 부서 간의 그 소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게 한도가 있죠. 인당 3만 원. 인당 3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사업 추진비도 다 한도가 있어요. 인당 3만 원이라는 한도는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요. 사업 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또는 뭐 연회비, 그 다음에 뭐 외빈 초청 접대 경비 뭐 이런 건데 인당 3만 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종무식 이런 경우에서 쓸 때도 사업 추진비인데 인당 3만 원.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 부서의 업무 회의, 그 다음에 간담회, 우리 부서의 간담회, 이건 기관 업무비. 그다음에 이것도 인당 3만 원. 근데 외빈 초청 접대비가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일로 바로 가볼까요? 집행시 유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VIP 초청 만찬 등으로 사업 추진비 집행 한동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할 수 있겠죠. 외빈 초청인데 3만 원 갖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체부가 교부 결정 시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자, 이거는 뭐냐면 협약 시에 제출한 예산 편성 사업계획서에 개최 행사, VIP 명단, 사유 등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3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행사, VIP 명단, 사유 등이 포함 안 돼도 인정이 되죠. 사업 추진비로서 이거는 사업 추진비 사용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데 3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개최 행사, VIP 명단, 사유 등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정상시 증빙서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5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건당에 따라 가지고, 자, 50만 원이 넘으면 상대방 소속력 성명까지 기재돼 있어야 되고, 회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정례 회의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 정례 회의 경비는 사업 추진비, 간담회 및 업무 협의는 기관 업무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말 또는 공휴일, 아까 말씀드린 뭐 관할 근무지 이외 이런 경우에 꼭 그 소명서, 예, 소명서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당집행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개인적 비용 안 됩니다. 사적 용도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거기에 거래 내역을 쭉 보니까 주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류만 불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쓴 비용 전체가 불인정됩니다. 뭘로 간주돼서? 유흥성 비용으로 간주돼서 그 비용 전체가 불인정됩니다. 예,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결제 없이 집행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또는 비공식적인 접대, 업무와 관련 없이 각종 후원금 이런 것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뭐 기관 명의로는 불인정 사례에 해당되지, 업무와 유관돼서 불이익 돕기를 하거나 재해 의원금을 성금을 내는 경우에 기관 명의로 업무와 연관돼서 내는 경우는 인정이 되겠는데, 개인명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개인명으로는 안 되고, 또 근거하지 않는 현금 지급도 부당집행 사례다라는 내용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및 포상금인데요. 연구개발비는 기술 영역, 전산 영역, 뭐 이런 연구 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때 연구개발비라는 비목으로 쓴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맞게끔 포상금이라는 비목이 더 중요하죠. 이것도 별도의 비목입니다. 왜냐면 310번이잖아요, 지금. 310번이고, 번호가 틀려요. 앞번호가 틀리면 비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포상금은 우리 또 파리 패럴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상금이 많이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지검 산업출처 경비, 생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뭐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5번 항목이 중요할 겁니다.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상여금 또는 상금, 요번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비목으로 쓰는 거예요. 예. 자, 포상금, 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근거 및 지급 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해야 돼요. 예, 이게 꼭 임의적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평가에 의해서만 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 서류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혜자별 계좌이체 확인증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집행 사례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게 포상금과 상금으로 줬는지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외에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일단은 부당집행 사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좀 주의해야 돼요.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이체하지 않고 대리인, 예,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를 했어요. 이 경우도 해당 사항 부당집행 사례를 일단 봅니다. 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상금은 수령자한테 직접 가야죠. 이걸 대리 수령 또는 관리 또는 재이체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해야 되는데 올해는 꼭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310번 비목 주의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용부담금, 민간 경상보조, 자체 경상보조인데요. 고용부담금을 설명드릴게요. 이 민간 경상보조, 자체 경상보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용부담금이라는 320번 비목인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중에 보수를 제외한 기타직 보수 또는 상용임금 대상자, 일용직 대상자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은 고용 부담금이라는 비목을 쓴다. 보수 대상자는 복리후생비라는 걸로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기타직이나 상용임금 대상자이거나 일용임금 대상자들한테는 고용부담금이라는 걸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설계비, 시설비, 감립인데요. 설계비는 뭐 당연히 뭐 설계 용역을 제공할 때 설계비를 쓰는 거고, 시설비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는 쭉 항목이 있어요. 건축, 건물, 공작물, 구축물, 뭐 대규모 기계장치, 부대 시설에 필요한 경비, 뭐 부대 경비, 토지 정비, 공사비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내용 요소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면 아까 시설 유지비가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 시설비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8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건물, 기계, 기구 뭐 이렇게 썼는데 내용 용수를 현저히 증가시켜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비로 쓴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라는 비목인데요. 유형자산이라는 비목은 430번, 무형자산이라는 비목은 440번인데 무형자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자산취득비, 통상적으로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으로 쓰는데 여기서 공통기준이 중요해요. 예.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GTB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나라장터라고 하죠.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하고 최저가격을 적용해라 라기 때문에 견적서가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쓰실 때 견적서가 2개 있어야 되고 자산등록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산등록, 자산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진이 첨부된 검수조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쓰는 것들은 주로 뭐 건물, 기계, 그 다음에 차량을 내가 임차하지 않고 샀을 때, 차량을 샀을 때는 자산취득비, 임차를 했을 때 임차비, 차량을 임차한 걸 정비받을 때는 차량비 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이랬을 때 그리고 이 자산취득비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본 형성적 도송 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관 같은데 우리 뭐 단체 보조사업비 기관 내에 휴게시설 내에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그 우리 그 구성원들의 휴게 목적으로 해서 뭐 책을 좀 볼 수 있는 공간, 조그마한 미니 도서관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서를 대량으로 구입해요. 그리고 그 미니 도서관에다 쭉 비치를 해놓고 쉬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자산취득비로 쓰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미니 도서관 같은 거 설치하고 쓰실 때 자산취득비로 쓰는 겁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이거 꼭 자산취득비예요.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볼까요? 자산취득비와 일반 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자산취득비를 써야 되는데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 많이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소모성 물품이다 그러면 일반 수용비로 쓰는데 내구성이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써요. 이 내구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개별 단가로 5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내구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50만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모성으로 볼 수 있는데 50만원이 넘어갔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다? 그럼 일단 이건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일반 수용비로 쓰면 안 되나요? 일반 수용비는 210번이 앞 숫자인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죠. 근데 자산취득비는 유형자산이라는 비목을 쓰죠. 근데 자산취득비로 써야 되는 거를 일반 수용비로 쓰게 되면 비목간 오집행, 예, 바로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뭐 보조금 사업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뭐 현금 지출이나 간이 영수증은 아주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보조사업 카드는 복수 카드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발급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카드를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기간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 뭐 예외적으로 정산보고서 검증수수료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된 것은 불인정처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차년도로 2월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자유적으로 뭐 승인 없이 2월에도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승인 없이 보조 비목간 전용, 예, 보조 비목간 오집행 또는 보조 비목, 보조 세목을 신설한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직원 또는 직원 인건비 집행 시 불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또는 명예직, 비상근 또는 명예직인데 명예직인 임직원 상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예직으로 무슨 회장 타이틀만 갖고 있어요. 이런 임직원에게 인건비 지급하면 불인정 처분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체부에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한 상품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문체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품권도 그 불인정 대상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사용 및 제한 운영관리 지침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제 자기부담금까지 같이 알려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좌 이체 및 보조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비는 복수 발급이 허용됩니다. 복수 발급이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칸에 있는 거를 주의하십시오.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즘에 많이 나와요. 부정수급 사례에서 뭐 보조사업자의 임원이거나 그분들하고의 배우자가 하고 있는 업체, 직계 좀비속에 하고 있는 업체랑 막 거래한 경우 불인정 처분 대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자주 묻는 질문사항 보면 사업기간이 2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12월 27일에 마쳤으나 검수로 인해 25년 1월 3일 대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인정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답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기간 외에 집행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인데, 그게 뭐냐면 사업기간 안에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업기간 이후에 집행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이 지출 원인 행위는 재화의 입고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계약의 이행 등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Q&A는 사업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상보고서 검증이 25년 1월 10일에 끝났습니다. 검증 수수료 대급은 1월 25년 1월 15일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인정인가요? 아까 대표적인 예외사항이라고 그랬죠. 검증 수수료 등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걸로 간주합니다. 즉 보조금이 잔액이 남았을 때는 정부 보조금이 남은 걸로 간주가 된다라는 내용이다 라는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계약 체결 부분인데요. 뭐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월 부분인데요.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 다 써야 되고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가 운영관리지침 제19조에 있습니다. 이런 해당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2월 승인을 받고, 예, 상위 사업자의 2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월에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는요, 그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최상위 사업자죠.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건인데, 이런 식으로 가족관 거래, 우측에 보세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가족관 거래에 대한 오남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경각심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자, 23년 이나라돈 부정수급 점검 주요 사례는 어떠한 사례에 부정수급이 됐냐면, 자, 급여형 사업 수급 자격 미달이라 그래서
타부처 사업 지원금과 중복 지급을 하거나 지원금 대상 기간 이전 실패한 사업장에 지급해 이미 보조금이 나가기 이제 사용하기 되기 전에 이미 휴업한 사업장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망한 사업자한테도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 전부 다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 증빙이 미비해서 불인정 처분을 많이 당한 경우 사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간 거래. 이게 요즘 많이 나옵니다.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이사로 재직 중인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와 건설 시설비를 집행하였으며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간사회장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해도 안 됩니다. 임의로 양도를 해도 안 돼요. 예, 이 승인 받고 하셔야 되는데 임의로 했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로 나왔고요. 자, 인건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는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서 참여 인력으로 투입하여 수령한 인건비가 적발됐어요. 뭐 기간이 다르면 가능하겠죠. 근데 기간이 같아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퇴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시 퇴사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어요. 이미 퇴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나갔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의 실제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요. 근데 인건비가 나갔어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명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불인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도 불인정했다라는 게 인건비 지급 부정지급 사례고요. 자, 집행 오남용에 대해서도 있네요. 자, 볼까요? 바우처 수령자가 해외 출국 이후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했다. 바우처 수령자인데 해외 출국해놓고 또 양도해버렸어요. 이것도 불인정이고요. 자, 출장 및 회의 등이 개최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비를 출장 여비로 신청해서 쓴 사례도 있대요. 그 다음에 심야 시간에 주류 판매업을 하는 곳에서 집행한 사례도 있다라는 내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저희가 대한장애인체육계를 위해서 전용 질의응답 카페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저희는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이메일이나 유선보다는 이 카페를 통해서 받는 목적은 뭐냐면, 이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다른 분들이 가입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페를 이용해줘서 질의응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